반드시 첫 번째 작품이 몇 페이지였죠? 112페이지였습니까? 쉽게 쓰여진 시 맞죠? 자, 문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자, 이 시의 화자와 관련된 이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쌤이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성찰입니다. 성찰. 이 윤동주 씨의 포인트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뭐 독립운동도 하고 뭐 힘들게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좀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보기. 자, 요즘 문학 작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보기죠. 보기. 보기를 바탕으로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 자, 그래서 보통요, 이 보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감상한 내용을 이제 찾으라고 할 때 대부분 옳지 않은 것,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작품이 있으면은 여기에 보기가 나오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했을 때, 야, 그러면 이 작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다 읽히든 간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읽으면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대입해가지고 본문과 비교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요. 보기 안에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식민지 시대에 정신적 고통을 노래하던 윤동주는 1941년立교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하지만 군국주의 성향이 강한 학교의 분위기를 못 이겨서 한 학기 만에 도시샤 대학으로 편입한대요.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을 떠나와 자신만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을 자책하며 우울해하던 윤동주는 요 시찰인으로 주목받던 연희 전문학교의 동창 송몽규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1943년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이듬해 국가형무소에서 옥사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 시에 있는 구절들을 볼 때,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라고 하는 구절은 시인이 유학생활 중 느꼈던 답답한 현실에 대한 우울함이 배어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은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이 자신이 시를 쓰는 사람인데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운명을 슬프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거를 바탕으로 봐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자, 보기가 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은 뭐냐? 시인이란 슬픈 천명, 운명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자부심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 자, 자조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스스로 한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보기 선지에 조건이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시인으로서 자부심을 그래서 억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자조적인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요, 자조적 인식은 있어. 자조적 인식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눌러야 하는 게 아니죠.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을 노래하는데 왜 자조적이었어?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자기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인으로서는 자부심을 억눌러야 되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자, 다음 홀로 침전하는 것인가?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침전이 뭐라고 했어? 가라앉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자괴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스스로 부끄러운 감정.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자괴감이라고 합니다. 자신만 혼자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감정. 자, 그 다음 시대처럼 올 아침은 간절하게 영원하는 조국의 광복이 오는 걸 말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최초의 악수는 이 시 안에는 자아가 두 명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자아가 두 명 등장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나인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시대처럼 올 아침을 맞이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와 나끼리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악수한다. 최초의 악수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최초의 악수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의 어떤 현실적 자아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아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 새로운 자세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형성한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죠? 자, 이 3번 문제는 정답 2번입니다. 2번 보기만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자가 조금 내몰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을 조금 내몰고 라고 하는 표현이었다. 그쵸? 자, 그것이 소멸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부정적 상황을 내가 조금이나마 몰아내고자 하는 의지, 아주 약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 의지였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제 그 두 자아가 악수하는 그거다. 그치? 내면적 자아, 현실적 자아라고 할 때 그러면 디귿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두 자아의 화해라고 볼 수 있겠죠. 화해가 들어가면 맞는 말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215쪽 자, 그래서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라는 구절이 선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작품은 뭐였습니까? 이 봄이 나에게 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한 건 아닙니다. 자연물을 기다리는 거야. 맞죠? 자연물을 기다리는 건데 이 자연물을 무엇해서 표현했느냐? 의인화해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오는 것처럼 표현했죠. 자, 현실 비판도 있지 않습니다. 현실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봄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제 현실적 사회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염원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대나 염원. 자, 다음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 대립적 이 시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대요. 자,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움트겠다 라고 하면서 요 겨울과 이 너그러운 봄의 대조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대립적 시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시 본문에 있는 이 봄이라고 하는 시는 서로 이 봄이라고 하는 것과 대립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대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봄 그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작품이죠. 자, 그래서 이거 대립적 시어의 이제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는 보기에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여기도 보기가 있네요. 볼게요. 1960년대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4.19 혁명이 일어났으며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킨 5.16 군사정변이 있던 시기래요. 1960년대가. 자, 이후 군사정권 체제가 고착화되고 산업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민족 구성원 내부의 불평등과 갈등, 인간 수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자유와 평등이 살아있는 민주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학의 현실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도 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기를 바탕으로 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 봄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이 보기가 아까 나왔던 시대적 상황을 담은 보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보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보기 몇 번밖에 없냐? 4번이랑 5번 보기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4번이랑 5번 보기밖에 없는데 4번 보기가 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 봄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 아픔을 형상화한 것이냐? 아닙니다. 봄은 뭐였어? 찾아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눈부시고 막 일어나 맞이하고 싶고 이런 거였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아픔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내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봄 보고 이겨내고 돌아온 당신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자, 다음 287번 287쪽. 자, 이건 일단은 답을 먼저 좀 불러주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3번, 2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3번의 답은 4번, 4번의 답은 2번. 자, 그래서 1번이랑 3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3번 보기 한번 봅시다. 자, 특정 시점을 회상하면서 과거 상태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특정 시점이라고 하면 이 시점은 뭘 말하느냐? 어떤 시간적 시점을 말하는 거야. 왜? 회상한다고 했잖아. 회상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을 다시 되돌리는 거, 떠올리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본인의 어떤 본인이든 무엇이든 과거를 떠올리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과거를 떠올리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풀벌레의 귀뚜라미의 소리를 이제 이 매미 소리가 있을 때는 들리지 않다가 매미 소리가 다 잦아지고 나면은 이제 그제서야 들리는 이 귀뚜라미 소리에 대해서 화자가 귀를 기울인 거다. 맞죠? 자, 다음 3번 보기. 이제 3번 문제. 자,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었죠. 자, 잘 보세요. 매미떼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초월하고자 했대요. 자, 이 시에서 귀뚜라미가 매미떼를 극복하려고 매미 소리를 극복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귀뚜라미가 울음소리를 매미 소리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매미 소리의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내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 시에. 그래야지 이 매미떼의 울음소리를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맞죠? 오히려 이 매미떼에 가려져 있던
이 힘없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매미떼가 다 지나가고 매미 소리가 다 지나가고 났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거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2년과 3년에 나타난 종결 방식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문을 앞에 살짝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 종결 방식이라고 하면은 문장의 종결 방식인데 어디를 이야기를 하느냐?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라고 해서요. 지금 요 두 개의 표현이 이제 어떤 표현이냐? 라고 하면은 의문형의 종결 어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형의 종결 어미 또는 이제 의문형 문장이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이 종결 방식의 공통점은 의문형의 종결 어미 또는 문장. 이고요. 자, 그 효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자, 있을까?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쵸? 자, 그것이 소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혹시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면 그때는 들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 교과서 본문 나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받았던 교과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요거 오늘 분량이 좀 많거든요. 이 교과서 내용을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잘 좀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문학 작품의 심미적 체험과 관련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의 심미적 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작가가 다른 사람들 또는 본인의 삶의 내용 또는 이제 어떤 삶의 모습 이런 삶과 관련된 것들을 문학 작품 안에 이제 투영해가지고 써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지금 쓰여진 작품이라면 지금 쓰인 작품이라면 지금의 시대가 담겨 있을 것이고요. 그 당시 뭐 예를 들어서 50년 전, 100년 전 또는 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삶이 반영된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요,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과 삶이 그때와 지금은 달라. 자,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삶이 다른데 지금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심미적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삶을 다시 살 수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심미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읽게 될 작품은 박시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박시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이 박시전이요,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어디가 쳐들어온 거였습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이게 이제 쳐들어온 거죠. 당시에 이제 중국은 원래는 명나라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 고려 말기에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원나라가 이 중국 땅을 지배하고 있다가 원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넘어가게 돼요? 명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원나라는 어느 민족이냐면요,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몽골 민족입니다. 안 적어도 돼요. 몽골 민족. 자, 그러면 이 명나라 왕조는 누구를 중심으로 꾸려진 이 왕조냐면요. 중국 한족이라고 해서요. 이 중국 이 땅에 가장 오래 살아온 민족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우리 민족. 그런 민족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에서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리가 바로 뭐였습니까? 유교, 성리학 이런 거였죠. 유교, 성리학 이거를 누가 얘기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태어나기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 맹자, 순자, 고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학문들을 이제 철학적 토대로 삼아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명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명나라의 이런 이제 이 유교적 교리에 따라서 우리 조선이 만들어질 때도 이 명나라에서 유행하던 그 유교를 이제 우리 나라의 어떤 철학적 토대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이 세워졌을 때 이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군신관계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청나라는 원래 그 이제 이 명나라의 이제 동쪽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해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 보는 어떤 이제 그 오랑캐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나라의 이제 민족이었는데요.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죠. 싸움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당시에는요, 명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중국 땅이 있으면 중국 땅이 요만큼 해가지고 명나라 역시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청나라가 우리나라로 이제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패배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굴욕을 당했습니까? 이 인조라고 하는 임금이 이 청나라 황제에게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이제 땅에 머리를 찍으면서 이제 피가 흐를 때까지 이제 절을 했던 그런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항복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청나라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선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을 그래도 꽤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도요, 그 출혈이 심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승리한 대가로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의 것을 굉장히 많이 수탈해 갔습니다. 자, 이 수탈해 갔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배상금과 함께 소현세자와 이제 이 국민대군 등에서 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인조의 세자, 그 다음에 이제 왕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인질로 이제 청나라로 잡아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들은 잡혀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잡혀가가지고 이제 이 청나라 사람들이랑 이제 결혼을 뭐 억지로 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또 다른 뭐 일들 같은 것들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끌려갔었죠, 청나라에.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이 박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소설입니다, 소설. 자, 그래서 소설 중에서도 어떤 소설에 해당하냐면요, 영웅소설에 해당합니다. 자, 영웅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정적 이제 시대적 현실이나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영웅적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한 방에 쾅 하고 해결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약간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쓰인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박씨는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흐름에서 몇 안 되는 이제 여성 히어로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씨전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그 병자호란 때 힘들게 살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랑캐 무리들을 한 방에 그냥 다 몰아내고 밀어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들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담겨 있냐면요, 은근히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말은 없었겠지만 외모지상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외모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어떤 세태라든지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씨라고 하는 인물이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어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외모가 좀 못생겼었어. 그래서 이제 좀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이 외모 갑자기 황골탄태에서 변신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저기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은 중간 이후부터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부터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조선인조 때 이상공의 아들 이시백은 이 이시백이 바로 박씨 부인의 남편입니다. 박씨 부인 남편. 자, 이시백은 어려서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그 이름을 널리 떨쳤대요. 어느 날 박처사가 이상공의 집에 찾아가 이시백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청하고 박처사의 신비한 재주를 보고 감탄한 이상공은 둘의 혼인을 허락한다. 자, 그래서 이 박처사가 바로 이 박씨 부인의 아버지거든요. 박씨 부인의 아버지.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약간 어떤 인물로 그려지냐면 되게 도인 같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이상공이라고 하는 이시백의 아버지는요, 이런 누군가의 어떤 대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이 박처사의 모습을 보고 그의 딸 역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고 좋다, 결혼을 시킵시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었죠. 나의 결혼 상대는 부모님이 정해줬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혼인을 일단은 허락했습니다. 이 이상공이. 자, 그러나 박처사의 딸과 혼인한 이시백은 박씨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이다. 박색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 이제 외모가 못난 외모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얼굴. 이걸 이제 박색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박씨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임을 알고 박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데요.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이시백은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아내를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안 찾아가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낮에는 이제 여자는 여자들이 있는 그런 규방이라고 하죠. 이 규방에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들이 있는 쪽 이제 방에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선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정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출근을 하고 막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 박씨가 있는 그 방으로 한 번도 찾아가질 않는 거야. 자, 그래서 박씨는 이상공에게 청하여 뒤뜰에 피화당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집을 짓고 자신의 요종인 개화와 함께 지냅니다. 그러니까 날 미워하는 걸 아니까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뒤뜰에다가 집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굉장히 외롭게. 자, 당시 시절이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편안해졌다 라고 하면서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태평성대라고 되어 있다. 그치? 자, 태평성대. 요거는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말입니다. 자, 태평성대라고 하면요, 우리가 천하태평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 그치? 아주 평화로운 시절을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자, 근데 태평성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뭐냐? 임금이 어질어야 돼. 어진 임금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태평성대가 펼쳐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때 나라에서는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열었대요. 과거 시험을 쳐야 돼. 그래서 이 시백 역시 양반집 아들이니까 과거를 치르기로 한 거야. 자, 그래서 시백이 과거를 보기로 한 날 밤 박씨는 꿈 하나를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뒤뜰 연못 가운데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그 꽃 위로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 아래에는 배곡으로 만든 연적이 놓여 있었다. 자, 이 연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여러분 연적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막 붓글씨 같은 거 했었어? 초등학생 때 안 했었어? 그 외에 연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물 같은 게 필요해요.
붓으로 글을 쓰려면은 이제 먹을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먹을 갈기 위해서는 물을 조금씩 부어가지고 이제 먹을 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물을 부어 놓는 잔 같은 거 있죠, 유리잔 같은 건데 이거를 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연적을 원래 또 이제 엄청 멋있게 막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배곡으로 만든 연적이 놓여 있었대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연적이 청룡으로 변하더니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가 여의주를 얻어서 구름을 타고 배곡경으로 올라갔다. 자, 배곡경이 무엇이냐? 이것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그냥 지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 배곡경이라고 하는 거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천상의 배곡경이다. 하늘 위에 있는 배곡경을 말하는 거야. 옥황상제가 하늘 위에 살죠. 자, 그래서 이 놀람박씨가 잠에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대요.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동쪽 방향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건 해가 뜨는 거겠다, 그렇죠? 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박씨는 급히 밖으로 나와가지고 연못으로 갔대요. 꿈에 나왔으니까 가보는 거겠다, 그렇지? 그랬더니 자, 꽃 아래에 실제로 연적이 놓여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 연적은 바로 꿈속에서 본 그 연적이라고 합니다. 자, 표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전기적 요소 또는 전기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기적이다. 전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전소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전기적이다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인 어떤 내용, 요소,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연적을 방에 갖다 놓고 개화, 자신의 몸종이죠, 불렀더니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왜? 이 서방님 어디 가기로 했어? 과거 시험 치르러 가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과거 시험 치르러 가기 전에 뭘 주고 싶은 거야? 이 연적을 주고 싶은 거야. 이 연적 들고 가가지고 그걸로 먹을 갈아가지고 쓰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시백은 정색을 하며 꾸짖었대요. 왜 꾸짖었는데? 못생긴 아내,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못생긴 아내가 자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제 꾸짖은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길래 감히 장부의 과거기를 지체케 한단 말이냐? 지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늦게 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추상같이, 자, 추상이 무엇이냐? 한자 그대로 하면 뭐냐면 가을 추자에 상은 설이 상자거든요. 가을에 원래 설이가 낍니다. 이 설이가 끼기 시작하면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거냐? 추위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가을에 서리같이 고함을 지른다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는 서슬프르게, 아주 무섭게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어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추상같이 고함을 지르니라고 하는 게 서슬프르게, 굉장히 위험있게 큰 소리 쳤다는 거죠. 고함을 지르니 개화가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와 박씨에게 그 말을 전했다. 잠깐만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 전해라 라고 하니까 시백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냈답니다. 이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기를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해서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요, 어떤 시대상이라고 하냐면 요 말 많이 나옵니다. 요거 표시해주세요. 남존여비. 이게 이제 만자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여성들이 당하던 그런 억압들, 요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얼굴이 불그락 하더니 개화를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서 물리쳤대요. 매까지 때렸대. 자, 그래서 개화가 돌아와 매 맞은 이야기를 하자 박씨가 하늘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 표시하세요. 중요. 개화에 대한 미안함 플러스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개화한테 시켰는데 개화가 매 맞고 돌아왔으니까 미안하죠. 거기에 플러스 내 남편이 과거 시험을 치러 가는데 이 과거 시험을 치러 갈 때 이 면접을 들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어준단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프다. 나로 인해 죄 없는 네가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단 말이냐라고 슬펐습니다. 자, 슬프게 탄식한 뒤 개화에게 연적을 주면서 시백에게 말을 전했대요.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갈아 그를 지어 바치면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가문을 빛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기에서 지금 이 연적의 물로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자, 형광펜으로 표시할게요. 앞니를 예측하는 박씨의 비범한 능력. 영웅 소설의 특징. 인물의 비범함. 비범이 무슨 뜻입니까? 비범은 평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비범이 범자가 평범하다 할 때 범자거든요. 범은 보통의 이런 뜻이야. 근데 비범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라고 해서 자,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밑에 입신양명 돼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해 줄게요. 자, 입신양명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한자 그대로 하면 설립자, 세울 입자야. 자, 그래서 몸을 세우고 양명, 이름을 널리 떨치다 이 뜻입니다. 입신양명.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출세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를 보이고 영화는 이제 귀한 사람이 되는 걸 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영화를 보이고 가문을 빛내십시오. 그런 후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이름난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평생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 박씨 희생적 태도. 박씨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에게 희생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그때 가지고 있던 여성들에 대한 시대적 어떤 이제 시선이었죠. 사회적 시선이었죠. 자, 그래서 개화에게 이 말을 들은 시백이 연적을 들어 천천히 살펴보니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였대요. 자, 그래서 시백은 마음속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 무엇을 깨달았느냐? 밑에 표시해 줄게요. 박씨가 자기를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시백도요 정말 미친놈은 아닌 게, 자, 지난 일을 뉘우치긴 또 뉘우쳤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서. 그래서 매 맞은 개화를 위로하고 박씨에게 말을 전했대요.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부인의 넓은 아량으로 다 풀어버리시오. 태평한 시절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는 떠납니다. 자, 시백은 연적을 품에 안고 과거장으로 들어가서 글재를 내리기 기다렸습니다. 자, 잠시 후 강구의 문동요라고 하는 글재가 내려졌대요. 이 글재라고 하는 건 그날 글을 써야 되는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 글을 써야 되는 주제. 자, 그래서 시백이 박씨가 준 연적의 물을 부어서 황무 무심피를 반쯤 흠뻑 적신 후, 자,
한다름에 써내려가니 고칠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절로 글이 막 써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표시해 줄게. 황모무심필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품. 황모라고 하는 건 노란 털을 말하거든. 이 노란 털이 뭐냐면 옆에 뜻이 나와 있는데 이 족제비의 꼬리털로 만든 이제 붓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강구의 문동요다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문동요가 문자는 들을 문자, 동은 아이 동자, 요는 노래 요자. 자, 그래서 노래를 듣는데 강구는 번화한 거리에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화한 거리,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다 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언제 부르느냐? 아주 평화로운 태평성대, 평화로운 시대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장원급제 됐다. 다음 페이지. 자, 이윽고 충당대 높은 곳에서 새로 장원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대요. 자, 충당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과거 시험 치른 그 시험장입니다. 자, 그리고 장안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한양, 서울이죠. 또는 궁궐 전체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원래는 이 장안이라고 하는 게요, 그 중국의 수도 이름이었거든. 옛날에 중국에 있던 옛날 나라의 수도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뭐 장안의 화제다 또는 뭐 장안에 뭐가 있다 이라고 하면은 이 장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요 한양, 서울 또는 수도 뭐 이런 도시 여기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원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대요. 자, 그래서 시백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인사를 올리니 임금이 좌우를 물리친 뒤 시백을 가까이 불렀대요. 자, 그래서 시백을 한참 동안 살피던 임금이 크게 칭찬하면서 당부했대요. 부디 훌륭한 신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라고 하니까 시백은 감사의 절을 드리고 물러나서 집으로 향했대요. 자, 그래서 어사화를 꼽고, 어사화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그 저기 뭐냐, 과거 급제하고 나면 이 동네에 돌아오잖아. 그러면 거의 뭐 무슨 수준이냐면 시골 동네에서 무슨 막 그 서울대 입학생, 뭐 서울대 의대 입학생 뭐 이런 거 나온 것처럼 막 마을에서 잔치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꽃을 이렇게 양쪽에 다 꽂고 이제 가마 타고 돌아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옷을 이제 멋있게 쫙 그 과거 급제한 사람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사화를 꽂고 금과 옥으로 된 띠를 두르고 말 위에 앉은 시백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당당했답니다. 자, 그래서 시백 일행은 청색, 국색, 홍색의 깃발을 앞세우고 삼현육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요 그 뒤에 군악대라고 해야 되나? 이 막 악기 부는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이 뒤에 쫙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기를 울리면서 장안 큰 길로 나섰대요. 자, 그래서 이제 장원급제요 하면서 막 그 장원급제한 사람을 알리겠죠. 자, 그래서 때는 화약으로 춘 3월, 3월 고시절. 호시절이라고 하는 건 좋은 시절을 뜻합니다. 좋은 시절. 호자가 좋을 호자. 자,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 만물, 온 만물. 자, 만물은 흐드러지게 피어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왜? 언제니까? 춘3월, 봄이 오는 3월이니까 아주 알록달록 꽃이 예쁘게 피어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소년급제한 시백의 옷 같은 얼굴은 아름다운 봄 경치와 어우러져 하늘나라의 신선과 같았다. 굉장히 근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장안의 백성들이 아파트워 구경하며 칭찬하는 말이 거리거리에 흘러넘쳤다.
자,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풍악을 갖추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자, 잔치에 참석한 여러 재상이 너도 나도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드렸고 상공도 술잔을 돌리며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 자, 이 상공은 이시백의 아버지였다. 그쵸? 자, 이윽고 날이 저물어 파연곡 소리가 울려서 파연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잔치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노래입니다. 파연이라고 하는 게 연회를 파했다. 연회를 파한 걸 알리는 노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자, 그래서 상공이 시백과 함께 내당 이제 집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낮을 이어 즐기려고 했지만 얼굴에 나타난 서운한 빛을 감출 수는 없었대요. 자, 이 이상공이 얼굴에 서운한 빛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씨가 나오지 않은 걸 안타까워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박씨 부인을요, 이시백은 참 싫어하지만 이 이상공 있죠. 그러니까 이 박씨 부인의 시아버님이죠. 시아버님. 요 이상공은요, 박씨 부인을 정말 예뻐합니다. 왜 예뻐하냐면요,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이 출중한 게 중요한데 이 박씨 부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 이상공은 며느리를 굉장히 예뻐합니다. 자, 그런데 며느리가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피화당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 이제 그 상공의 부인이죠. 부인이 물었다.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두 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이런 날 대감의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 지금 추한 박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은 누가 지금 하는 겁니까? 이시백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상공의 부인입니다. 박씨 부인으로 따지면 누굽니까? 시어머니에 해당하죠. 자, 시어머니인데, 자, 이시백의 어머니 역시 무엇으로 평가했어?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공은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했답니다.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얕고 짧다고 한들 어찌 그리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오? 라고 해서, 자, 지금 상공 땡땡, 상공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면을 중시한다.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박씨 부인을 높게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 임사에 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주나라 임사, 그 다음에 제갈공명의 부인, 자, 이 두 사람은 전부 이제 중국의 옛날 인물들이죠. 옛날 인물들인데, 제갈공명 하면 남학생들은 제갈공명이 다 누군지 알고 있죠? 모릅니까? 제갈공명 알아요? 삼국지. 뭐라고? 삼국지. 삼국지에 나오는, 지은 압니까? 네. 오, 여학생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분명하면은 이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이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렇죠? 지략이 뛰어난 사람. 자, 그래서 이 제갈공명의 부인 역시 굉장히 어질고 덕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인 황씨, 그 다음에 주나라의 임사라고 해서요. 이 주나라 임사는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질고 덕이 이제 뛰어난 요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비할 것이요, 우리 가문의 과분한 며느리이거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아끼나 보다, 맞죠? 자,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속의 품은 재주는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로라고 해서 이 집안에서 박씨 부인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상공밖에 없다. 알겠죠? 자, 박씨 곁에는 개화만이 남아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적막한 초당에 앉아있는 박씨를 위로했대요. 자, 그간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 시어머니께서는 박대마저 심해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공방 독수공방 옆에 뜻 나와 있을 겁니다.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거, 독수공방이라고 하는 건 혼자 개인 방에 있는 거야. 그걸 독수공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독수공방만 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은 누굴 말하는가? 본인, 개화 본인을 말하죠. 개화 본인조차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 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개화 역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박씨를 안타까워하고 좀 마음 아파합니다. 박씨를 쳐다보는 게. 자, 그런데 사람의 길흉화복은, 자,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건 길하다고 하는 거는 되게 운이 좋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흉은 이제 흉한 거, 그 다음에 화는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화라고 하고요. 복은 복스러운 거. 자, 그래서 사람의 길흉화복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린 것이라 라고 해서 지금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운명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 지금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운명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순응은 뭐야? 순순히 응하다라는 뜻이죠.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러기에 탕왕은 하걸에게 갇힘을 당하고 문왕도 유리옥에 갇혔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신 것 아니겠느냐. 자,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서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건데, 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이니, 아까 쌤이 얘기했죠. 현실 수능적 태도,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운명에 순응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혹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디 나가서 우리 남편 욕하지 마라 이 얘기죠. 박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니 개화는 부인의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탐복하였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주인공인 박씨 부인의 성격이죠. 굉장히 뛰어난 이제 덕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어느 날 박씨가 상공에게 말했답니다. 제가 출가한 이후 오래도록 친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친가라고 하는 건 자신의 가족이죠.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 결혼 한번 하고 나면은 며느리로서 그 집안에 들어가면 자기 원래 집을 거의 죽을 때까지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친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부친을 찾아뵙고나 하오니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공에 가가지고, 자, 그랬더니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리 험한 길이라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 어렵다. 하물며 규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자들이 머무는 방을 아까 쌤 뭐라고 했어요? 규방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규중이라고 하는 건 규방 안을 뜻합니다. 규방 안에 있는 여자의 몸으로서 어찌 가겠는가? 라고 하니까 험한 길 다니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부득이 가볼 일이 있습니다. 염려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네 뜻이 그러하다면 말리지는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를 해줄 테니 나갈 준비를 해줄 테니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공은 뭘 하고 있어? 박씨 부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쵸? 채비는 차릴 것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올 것이오니 번거로워 말씀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요 그냥 뭐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거야. 맞죠?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건데 여자 혼자의 몸으로 거기를 넘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양반집 딸입니다. 이 양반집 딸이 양반집 딸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양반집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혼자 다니다가 산 이런 데 지나다니다가 산적을 만난다? 어떻게 되기 딱 좋아? 인진이나 이런 걸로 잡히기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산 넘어가면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산에요. 그 호랑이랑 늑대가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의 사망률 1위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서라는 이야기도 있죠. 뭐 물론 이제 과장해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그 정도로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 정말 위험한 거야. 그때 당시에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산 넘고 물 건너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이 박씨 부인이 가지고 있는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금강산까지 갔다 오는데 며칠 만에 갔다 온다잖아. 그땐 차도 없는데 맞죠? 자 그래서 번거로운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상궁이 며느리의 재주를 알고 허락은 했지만 속으로 걱정이 되어서 잠자리가 편안하진 않았대요. 자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박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자 피화당 뜰에 나와서 두어 걸음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서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대요. 자 전기적 요소 드러나네. 이 전기적 요소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 박씨 부인의 비범함까지 봅시다. 박씨 부인의 비범함. 자 그러면 이 박씨 부인의 비범함을 왜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 박씨 부인이 나중에 무엇이 될 거기 때문에 영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금강산에 다다라서 부친께 절을 하고 문안을 드리니 처사는 박씨 부인의 아버지죠. 처사. 자 그래서 처사가 박씨의 손을 잡고 반겼대요. 너를 시가에 보낸 후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 기박한 운명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로이 있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는 하늘의 메인바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치관? 운명론적 가치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제 너의 애군은 다하였다 라고 해서 이 애군이 뭐라면요 굉장히 사나운 운을 말해요. 그러니까 운세가 안 좋은 거 있죠. 뭐 지나가다가 뭐 똥 밟고 갑자기 뭐 길 걸어가는데 새똥 떨어지고 머리 위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애군이죠. 자 그래서 애군은 다하였다. 앞으로는 네 앞날에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다. 운명이 바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 쉬다 가거라. 네, 이달 15일에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다. 너의 집을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거야. 자 박씨는 금강산에서 며칠을 머문 뒤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의 피화당으로 돌아왔다. 마찬가지로 비범한 능력, 정기성. 자 이게요 왜 이렇게 나올 때마다 표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 고전소설의 전기성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확실하지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안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밑줄 그어놓는데 4개는 전기성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전기성이
전기성이 안 드러나.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야. 근데 여기 이게 전기성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물어볼 때는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